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 토큰화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고 왜 이렇게 다들 주목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복잡한 보고서를 아주 쉽게 요약해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RWA 토큰화, 이게 사실 전통금융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시장 규모라든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 자산 토큰화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여러분이 이 RWA 토큰화, 이게 보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RWA 토큰화가 정확히 뭔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좀 짚고 가죠. 네. RWA 토큰화는요. 말 그대로 실물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미술품, 아니면 금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미국 국채 같은 것까지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전통 자산을 디지털로 옷을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디지털로 바꾼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건가요? 핵심은 역시 효율성하고 접근성입니다. 토큰화된 자산은 24시간 거래도 되고 날아간 거래도 훨씬 편해지고요. 그리고 또 자산을 아주 잘게 쪼갤 수 있거든요. 이걸 분할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도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고가 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리는 거죠. 네, 중개인을 줄이니까 비용이나 시간도 절약되고요. 이런 잠재력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토큰화 자산연합 설문조사 보니까 포춘 500대 기업 임원들 중 86%가 RWA 토큰화, 이거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86%요? 이야, 이거 압도적인 수치네요. 그냥 기술업계 얘기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큰 기업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관심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효율성 개선이 크죠. 근데 그 외에도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든다거나 자산 운용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거나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 있잖아요. 그걸 현금화하기 쉽게 만든다는 점이 이게 전통 금융기관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시장은 실제로 얼마나 커졌나요? 자료 보니까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RWA 토큰화 시장 성장의 거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RWA XYZ 데이터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020년에 한 40억 달러 그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1,56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어요. 이게 무려 3,800%나 급증한 겁니다. 지금 전체 RWA 시장 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랑 다르게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잖아요. 달러 같은 법정화폐랑 가치가 딱 묶여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서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수단, 디지털 현금처럼 쓰이는 겁니다. 다른 RWA들이 토큰화돼서 거래될 때 안정적인 결제 수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RWA 토큰화 생태계 전체의 윤활유이자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실물 자산 토큰들이 굴러갈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 이런 거군요. 근데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자산들은 지금 어떤가요? 토큰화 현황이. 물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압도적이긴 한데 다른 분야들도 꾸준히 크고 있어요. 주목도 받고요. 토큰화 자산 연합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체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가 약 1,86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요. 이게 연초 대비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50개가 넘는 다양한 토큰화 자산 발행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시장이 좀 다양해지고 있구나 하는 신호죠. 전체 시장 규모도 꽤 크고 32% 성장률도 인상적인데요. 150개가 넘는 발행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어떤 분야가 특히 좀 눈에 띄나요? 잠자는 거인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에요.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거래가 복잡하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인데 토큰화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이 아주 크거든요.
블록스퀘어 같은 회사는 2034년까지 토큰화 부동산 시장이 한 26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요. 특히 소액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들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국 국채가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주니까요.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좀 효율적으로 거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기업 대출 채권 같은 거, 아니면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 그리고 일부 주식까지 정말 다양한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있습니다. 각기 특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정말 여러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군요. 이런 성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사건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시장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요. 네, 시장이 좀 성숙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디파이, 그 탈중앙화 금융 쪽의 주요 주자죠. 메이커다오. 여기서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자기들 준비금으로 쓴 사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블록체인 네이티브 프로젝트들도 이제 실물 자산과의 연결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0억 달러 국채 투자라. 디파이 프로젝트가 실물 자산에 이렇게 깊게 발을 담근다는 게 흥미롭네요. 전통 금융기관들은 어떤가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 참여 소식도 있었잖아요. 블랙록, 여기서 부일드라는 펀드를 내놨어요. 토큰화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건데요. 처음엔 5억 달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6억 달러 이상으로 커졌다고 하고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같은 유명 투자은행도 기관 고객 대상으로 증권, 부동산, 원자재 이런 실물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면서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고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와 진짜 전통금융의 핵심들이 직접 나선다는 건 RWA 토큰화가 더 이상 변두리 기술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큰 기관들의 참여는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규제 환경을 잘 알고 있고 기관 수준의 인프라와 신뢰도를 제공하니까 시장 전체가 성숙하는 걸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컨설팅 회사 PwC 아시죠? 여기서 유망한 RWA 토큰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도 활발해요. 그리고 미국 토큰화 국채 시장 전체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인 기반을 다져놨고 그 위에서 국채, 부동산 같은 다양한 자산들이 기관들 주도로 본격적으로 토큰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다. 이런 그림이네요. 정말 역동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블랙록, 골드만삭스, 메이커다오 말고 또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을까요? 코인베이스 교기서를 보면요. 포춘 500대 기업 중에 한 35% 정도가 토큰화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미 하고 있다고 해요. 주요 플레이어들을 유형별로 보면 좀 재밌는데요. 우선 전통 금융 강자들,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곳들은 자기들 기존 고객 기반이랑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RWA,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죠. 효율성 높이고 새로운 상품 내놓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디파이 개척자들, 메이커다오 같은 블록체인 네이티브 프로젝트들은 RWA를 자기들 시스템,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담보 같은 데 통합해서 안정성이랑 확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RWA 토큰화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RWA 접근성을 제공하거나 이는멀 증권 파트너십처럼요. 기관들을 위한 보관이나 거래 솔루션 같은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금융 대기업, 블록체인 네이티브, 그리고 거래소까지 진짜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RWA 시장에 뛰어들고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기관 채택, 이 말이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들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건 시장에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트레이디파이, 전통금융기관들은 규제 준수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반면에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금융 모델이나 기술적인 실험을 통해서 혁신을 이끌고 있죠. 이 둘 사이의 어떤 시너지,
또 때로는 긴장감 같은 게 시장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심도 뜨겁고 참여도 활발한데 미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나요? 자료들을 보니까 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있던데요. 여러 주요 컨설팅 회사나 은행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요. 하나같이 RWA 토큰화 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맥킨지는 2030년까지 2조 달러, 시티은행은 5조 달러,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는 무려 16조 달러 규모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2조 달러에서 16조 달러. 와, 예측 범위가 넓긴 하지만 최소치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더 장기적인 예측도 있나요? 네, 스탠더드 차터드는 2034년까지 시장 규모가 30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규모랑 비교해도 상당한 비중이죠. 30조 달러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이 예측들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건 뭐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는 걸 의미하겠네요. 물론 여러 가정이 있겠지만 세계적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런 거대한 성장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RWA 토큰화가 가진 그 파괴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측들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시장 크기가 커진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산이 토큰화돼서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거래될 수 있게 되면 자본 흐름이 훨씬 효율적이고 투명해지고요. 이게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나 접근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죠.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도 있었죠. 브리큰이라는 RWA 토큰화 전문 기업이 BNB 체인이랑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요. 맞습니다. 브리크는 아까 말씀드린 그 PwC의 RWA 토큰화 유망 기업 육성 프로그램 코호트에도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인데요. 최근에 바이낸스가 지원하는 BNB 체인의 공식 RWA 토큰화 서비스 제공자가 됐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 BNB 체인과의 협력이 주목받는 거죠? BNB 체인은 거래 수수료가 싸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미 아주 크게 구축된 디파이 생태계와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크는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많은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쉽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RWA 토큰화의 어떤 대중화나 확산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BNB 체인의 장점을 이용해서 RWA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겠군요. 실제 적용 사례도 바로 나왔다고요? 네, 흥미롭게도 이 파트너십 발표 직후에 하이드로켄이라는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이 브리큰 솔루션을 써서 천연 수소 생산 관련 지분을 BNB 체인 위에서 토큰화하기로 했어요. 이건 RWA 토큰화가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영역의 자금 조달이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RWA 토큰화 시장의 현황, 그리고 주요 동향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놨고 그 위에서 국채, 부동산 같은 다양한 실물 자산들이 거대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네이티브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빠르게 토큰화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블랙로우,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 금융 강자들, 그리고 메이커다워 같은 디파이 선구자들, 또 코인베이스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게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미래 예측은 RWA,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는 걸 시사하고요. 특히 즉각적인 결제라든지 낮은 수수료, 또 강화된 투명성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고유한 장점들이 전통 금융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면서 그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금융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한 가지 더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RWA 토큰화가 가져올 투자의 민주화라는 측면인데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또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실물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가 열리는 반면에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인 기술과 규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시장 전망 수치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토큰화가 시도되는 분야, 역시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크고 워낙 전통적인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면 그 효과도 클 걸로 기대하는 거죠. 초기지만 좀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었다고요? 네. 예를 들어 2018년인데요. 뉴욕의 엘리베이티드 리턴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콜로라도 아스펜에 있는 고급 리조트 소유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했습니다. 리조트 소유권을요? 네. 규모가 한 1,800만 달러 정도 됐고요. 이더리움이라는 공개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썼죠. 이게 아마 주요 상업용 부동산이 토큰화된 거의 첫 사례 중 하나일 겁니다. 와, 1,800만 달러짜리 리조트 소유권을 토큰으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첫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거. 소액 투자. 네. 만약에 아까 그 리조트 소유권을 한 1만 개 토큰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토큰 하나당 1,8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그 정도만 있어도 고급 리조트의 일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기관 투자자나 정말 돈 많은 분들만 가능했던 그런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유동성 향상입니다. 아, 현금화하기 쉬워지는 거. 네. 토큰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데서 주식처럼 비교적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아직 초기라서 거래가 막 엄청 활발하다고 보긴 어렵지만요.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기존 부동산 거래보다는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현금화할 길이 열리는 셈이죠. 실제로 관련 자료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방식을 쓰면 전쟁 후에 파괴된 인프라 복구 자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사회적인 자본 조달에도 쓰일 수 있겠네요. 흥미롭네요. 네, 그런 점도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스웨덴의 토지 등기소 란트메테리엣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꽤 일찍 2016년에 이미 블록체인을 써서 부동산 거래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시도했어요. 2016년이면 정말 빠르네요. 네, 거래 과정을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다 기록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혹시 모를 사기 위험 같은 것도 줄이려는 목적이었죠. 조지아 공화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처럼 좀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 과정에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본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토큰화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큰 돈 없어도 서울 강남에 있는 빌딩의 일부 지분을 토큰으로 사서 월세 같은 임대 수익을 얻는 그런 그림이 진짜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물론 뭐 규제나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보 비대칭이요? 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뭐 담보가 잡혀 있는지 이런 법적인 상태 정보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고 권한만 있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거래할 때 훨씬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부동산 외에 또 어떤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있나요? 미술품 시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워낙 비싸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소유권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미술품 시장은 전통적으로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정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위장 논란도 끊이지 않고요. 네네. 그래서 아트체인 같은 플랫폼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예요. 각 미술 작품마다 고유한 디지털 아이디를 딱 부여하고요. 이걸 스마트 계약 기반의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은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 기술이죠. 그럼 그 비싼 실물 작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물 작품은 보통 아주 안전한 전문 보관 시설에 맡겨두고요. 아하. 투자자들은 온라인에서 이 토큰을 사고 팔면서 작품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작품 등록부터 시작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됐는지 이력을 추적하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출처, 프로버넌스 증명이 훨씬 투명하고 쉬워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블록체인이 미술품의 출처 증명이라는 아주 오래된 숙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랑 소유권 정보가 블록체인에 남잖아요. 이걸 미변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훨씬 더 믿을 수 있게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미술품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위조나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줄여서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식대상권, IP, 그러니까 뭐 특허나 저작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어떤가요? 이것도 토큰화가 될까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적용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허나 상표 같은 거 출원하고 공식적으로 권리 인정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꽤 복잡하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NFT요? 네,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한 값이 있어서 서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창작자가 공식 등록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 아이디어는 내 거다. 이 창작물은 이때 내가 만들었다는 일종의 시점 증명이나 잠정적인 소유권을 NFT 형태로 먼저 기록해두는 거예요. 미리 찜해놓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창작자들이나 발명가들이 그 길고 복잡한 공식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기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걸 기반으로 투자를 받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식으로 수익화를 시도할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와, IP 거래 과정 자체도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유동성, 즉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고요. 이건 혁신을 더 빠르게 만들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물 자산하면 원자재도 빼놓을 수 없죠. 금, 석유, 뭐 보석 같은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실물 원자재를 토큰화하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정말 크게 좋아질 수 있어요. 접근성이요? 네. 예전에는 개인이 금괴를 직접 사서 보관하거나 원유 선물 계약 같은 거에 투자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영역 같았죠. 네. 근데 토큰화된 금이나 원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액으로도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희소한 상품의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아주 최근에요. 2024년 6월, 7월에 꽤 의미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유로클리어라는 국제 예탁 결제 기구가 있고요. 디지털 에셋이라는 기술 회사, 그리고 세계 금협회 같은 아주 큰 기관들이 참여했어요. 오, 주요 기관들이 다 참여했네요. 네, 이 프로젝트에서 금, 그리고 영국 국채, 길트, 유로화 표시 채권 같은 것들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500건 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특히 금처럼 실물을 옮기기 번거로운 자산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동성이나 거래 편의성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런 시도들은 그럼 원자재 시장의 거래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결제 시간도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남으니까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고요. 이제 공공자산 관리나 금융 쪽 영역에서의 활용 예시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쪽도 움직임이 꽤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이 토큰화 기술의 잠재력을 보고 여러 가지 탐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재무부 산하의 재정서비스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2019년부터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과정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보조금이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수혜자에게 가잖아요. 네. 그때 각 단계별 지급 정보나 비용 같은 데이터를 토큰에 담아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부 보조금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한다. 정말 획기적인 발상 같은데요. 금융상품 쪽은 어떤가요?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입니다. 토큰화된 미국 국채요? 네. 최근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관련 자료 보니까 2023년 초에 한 1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 시장이요. 2024년 5월 말에는 거의 13억 달러 가까이 됐더라고요.
1년 반 만에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10배 이상이요? 와, 엄청난 성장세나요? 대표적인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여기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출시한 BUIDL 펀드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BUIDL 펀드? 네,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딱 결합된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공개형 블록체인을 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투명성이나 접근성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채 말고 다른 금융자산 토큰화는 없나요? 토큰화된 대출,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토큰화된 대출? 네, 예를 들어 기업들끼리 하는 무역금융대출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같은 다양한 종류의 대출 자산을 토큰화해서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2024년 4월 기준으로 이 시장 규모가 4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도시 차원에서도 뭔가 시도하는 게 있다고요? 네, 미국의 마이애미하고 뉴욕시에서는 시티코인이라는 걸 실험적으로 도입했어요. 시티코인이요? 네, 시민이나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채굴하거나 사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가 시 재정으로 들어가서 도시 기반 시설을 개선하거나 공공 프로젝트 자금으로 쓰이는 그런 모델이에요. 도시가 자체적으로 돈을 모으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본 거죠. 오, 도시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아르헨티나의 BBVA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을 토큰화했고요. 영국이나 뉴욕 같은 곳에서는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들이 토큰화를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하고 나누거나, 이건 영국 스마트렌즈의 학생 기숙사 사례예요. 아니면 거래 수수료를 낮추려는, 이건 뉴욕 프로펠러나 플로이디티 플랫폼 사례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비용 줄이고 참여를 늘리려는 목적이죠. 와, 정부 행정 효율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투자 장품, 도시 재정 확보, 부동산 거래 혁신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군요. 그렇죠.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기술이 미래의 공공재정이나 민간 투자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보고서 내용처럼 전쟁 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처럼 아주 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잠재력만큼은 확실히 느껴지죠. 조금 결은 다르지만 트레이딩 카드 같은 수집품 시장에서도 토큰화가 활발하다면서요. 뭐 스포츠스타 카드나 게임 캐릭터 카드 같은 것들이요? 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적용 분야예요. 주로 NFT 기술, 그중에서도 각 토큰이 고유하다는 걸 보장하는 ERC-7212나 ERC-1155 같은 기술 표준을 많이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희귀한 실물 카드에다가 고유한 디지털 인증서를 딱 발급해서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카드만 갖고 있는 거랑. 그 카드가 얼마나 희귀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누가 언제 소유했었는지 같은 이력들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변조가 어려워져요. 아하. 이렇게 토큰화된 카드는 디지털 갤러리 같은 데 멋지게 전시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게임 플랫폼 안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전 세계 다른 수집가들하고 온라인에서 훨씬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토큰화의 핵심 원리, 즉 고유한 가치를 디지털상에서 증명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게 만드는 기술이요. 이게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취미나 수집품 같은 전혀 다른 영역에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이런 디지털 증표하고 연결될지도 모르죠. 도지코인, 그리고 마지막 트레이딩 카드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그거죠. 토큰화가 더 이상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미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실 세계 자산 속으로 파고들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변화의 어떤 공통적인 방향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전통적으로 거래가 좀 어려웠던 자산들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점. 네, 유동성. 둘째, 비싼 자산을 잘게 쪼개서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투자 기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점. 아,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그렇죠. 셋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거래 과정이나 소유권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신뢰를 더한다는 점. 투명성 중요하죠. 넷째, 중간 단계를 줄이거나 자동화해서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장과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결국 자산의 디지털 유동성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물 자산 토큰화가 이 구체적인 적용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 세계와 디지털 자산 세계를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다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론뿐만이 아니라 다채로운 분야에서 실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2030년까지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예측처럼 이 시장의 잠재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고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토큰화 기술이 그 변화를 더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기술적, 제도적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큰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 말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주 가깝게 접하는 자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살고 계신 집, 아니면 매일 타는 자동차, 혹은 열심히 모으고 있는 단골 카페 스탬프나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것들 말이죠. 네,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네요. 그렇죠. 만약 이런 아주 친숙한 자산들마저도 언젠가 토큰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아니면 혹시 어떤 점이 불편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RWA 토큰화의 현주소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나라의 그 복잡한 규제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유동성 문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여러 국가의 법률 규제 현황 보고서도 있고 또 기술적이나 실무적인 어려움을 분석한 글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유동성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든 연구 논문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장벽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명확한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RWA 토큰화, 이거 법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건가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고 나라마다 정말 다르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미카라는 그 암호자산 시장법이죠. 이런 큰 틀의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회원국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EU 안에서도요. 네, 불가리아 같은 곳은 아직 미카를 자국법으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미카를 적용은 하지만 감독 기관이라든지 접근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통일된 시장 같아도 속은 꽤 복잡한 거죠. EU 밖으로 나가면 더 다양해지겠네요. 훨씬 더 그렇죠. 세르비아는 디지털 자산법이라는 걸 두고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토큰은 증권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서 감독하고요. 터키는 자본시장법에서 암호자산을 정의는 하는데 결제 수단으로는 또 못 쓰게 막아놨어요. 카자흐스탄은 좀 독특하다고 하셨죠? 네, 거기는 좀 특이해요. 국가 전체 규제 틀이 하나 있고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AIFC라고 부르는 특별구역 내의 규제 틀이 또 따로 있어요. 이중 구조인 거죠. 이중 구조요? 네. AIFC 안에서는 증권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종류별로 정의하고 담보 디지털 자산 이런 개념도 쓰더라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법은 만들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고 우즈베키스탄은 RWA 토큰을 종류별로 정의하면서 비교적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이야, 정말 나라마다 접근 방식이 제각각이군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바로 이 토큰을 법적으로 뭘로 봐야 하냐, 이 토큰 분류 문제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이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면 그냥 금융상품이냐 혹은 미카에서 말하는 다른 종류의 암호자산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모든 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지, 투자 설명서나 백서를 내야 하는지, 또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분류에 달려 있어요. 거의 모든 자료에서 이 문제를 핵심 규제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틀 자체가 아직 좀 불분명하고 나라마다 다르니까 규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사업하는 입장에선 큰 부담이겠는데요. 이게 바로 규제 모호성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이 뭐 투자를 하시든 사업을 고려하시든 그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누가 토큰을 만들 수 있는지, 누가 살 수 있는지,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 다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규제 문제만 해도 벌써 복잡하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건물 지분을 나타내는 토큰을 샀어요. 그럼 제가 그 건물의 법적인 소유주가 되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아니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네, 그게 법적인 현실입니다. 토큰을 샀다고 해서 뭐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대부분 국가에서 토큰은 실물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소유권 자체를 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SPV라고 부르는 특수 목적법인 있죠. 네네, 들어봤어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세운 별도 회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나 뭐 의결권 같은 경제적 권리, 이걸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적 소유권이랑은 좀 다른 거죠. 터키의 NFT 사례가 재밌네요. NFT를 보낸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한다고요? 맞아요. 기술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거랑 법적인 권리가 넘어가는 건 별개라는 걸 딱 보여주는 예시죠. 그럼 예외는 전혀 없나요? 토큰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자흐스탄의 담보 디지털 자산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토큰 유형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정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 토큰이 진짜 그 자산이랑 연결된 건지, 발행한 사람이 진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믿죠? 심지어 자기 것도 아닌 자산을 토큰화하는 사기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자료 보니까 포브스 인용에서 NFT 95%가 사실상 가치 없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위험성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기술적인 해결책, 예를 들면 암호화 기술을 더 강화한다거나 ERC717 같은 특정 NFT 표준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과 함께 결국엔 법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해요. 토큰 소유권이 공식적인 자산 소유 기록이랑 어떻게 연결되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 명확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유동성 문제. RWTA 토큰화의 가장 큰 약속 중 하나가 사실 이거잖아요. 전통적으로 묶여있던 자산, 뭐 부동산 같은 거요. 이걸 잘게 쪼개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근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현실은 그 기대와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5년 중반까지 대략 한 250억 달러 규모 자산이 토큰화됐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이 사모 신용상품이나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 토큰들 과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좀 명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좀 알려주시죠. 대부분의 RWA 토큰은요. 거래량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한 번 사면 그냥 쭉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용자 수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티라는 플랫폼의 부동산 토큰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토큰이 1년에 평균 딱 한 번 거래됐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1년에 한 번이요? 네. 그러니까 토큰화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짠 하고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예외는 있겠죠. 금 같은 상품에 기반한 PAXG나 XAUT 같은 토큰들, 이런 건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토큰들은 비교적 유동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좀 예외적인 사례에 가깝고요. 대부분의 부동산, 미술품, 아니면 사모펀드 지분 이런 걸 토큰화한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가 여전히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몇 가지 구조적인 장벽들이 있어요. 아, 장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시장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뭐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처럼 RWA 토큰을 한 곳에서 모아서 거래할 만한 그런 큰 시장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 플랫폼,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냥 흩어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둘째로는 규제 제한이 또 발목을 잡아요. 많은 RWA 토큰들, 특히 이게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들은 KYC, 그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꼭 거치거나 아니면 적격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미리 승인된 지갑 주소만 토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막아두기도 하고요. 아무나 못 사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면 당연히 잠재적인 구매자 풀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치 평가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진 특정 건물 지분 토큰. 이거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장벽이 바로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이에요. 주식처럼 딱 표준화된 자산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이나 사모대출처럼 고유한 자산에 연동된 토큰의 공정 가치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선뜻 거래하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네 번째 장벽은 뭘까요? 네 번째로는 시장 조성자, 즉 마켓메이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시장 조성자는 계속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하면서 거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에도 있고요. 네. 근데 아직 RWA 토큰 시장에는 이런 전문적인 플레이어들이 좀 부족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 그렇죠. 다섯 번째 장벽으로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이나 운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죠. 이게 너무 높다거나 처리 속도나 용량에 한계가 있다거나 이걸 확장성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자산을 쉽게 옮기기 어려운 문제, 즉 상호 운용성 부족, 이런 것들이 다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서 유동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참여자가 제한되니까 유동성이 낮아지고 유동성이 낮아지니까 가격 변동성은 커지고 거래는 더 힘들어지고요. 심지어 토큰 가격이 실제 기초자산의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이것보다 더 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할인돼서 거래된다고요? 네. 이게 결국 RWA 토큰화가 널리 퍼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또 서로 다른 블록체인의 토큰이 딱 갇혀버리는 유동성 섬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네요. RWA 토큰화가 이론적으로는 유동성을 높일 잠재력이 분명 크지만 현실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올렸다고 해서 마법처럼 바로 유동성이 빵 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유동성 문제 말고도 기술적인 위험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마트 계약 코드 자체에 취약점이 있다거나 해킹당할 위험, 아니면 개인이 그냥 암호화폐 지갑 키를 잃어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늘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위험 요소들이죠. 스마트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은 어떤가요? 그냥 코드로 약속을 정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처럼? 여러 나라 자료를 종합해보면요. 기존 계약법의 기본 요건들, 예를 들어 명확한 조건 제시라든지 상호 합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충족한다면 스마트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효력은 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코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비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네. 여러 자료에서 제시된 해결책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크게 한 5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기술, 시장 구조, 투명성, 그리고 혁신, 이렇게요. 규제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역시 표준화가 중요하겠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국가 간에 좀 일관성 있고 명확한 규제 틀을 만드는 게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좀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너무 엄격한 투자자 제한은 좀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레즈 A+라든지 EU의 파일럿 레짐 하킨 제도가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이 강조되고 있나요? 보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스마트 계약 코드의 안정성과 보안, 이게 최우선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외부 감사도 받고 해서 취약점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강화된 신원 확인, KYC나 자금 세탁 방지, AML 기술을 적용해서 사기 위험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선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토큰이 좀 원활하게 이동하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성 기술 개발. 이것도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시장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군요. 파편화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규제 준수가 좀 용이하고 탈중앙화 거래소, DX라고 하죠. 거기는 또 투명성이나 접근성이 좋잖아요. 이 둘의 장점을 좀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걸 모색해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부족하다고 했던 시장 조성자, MM이나 유동성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AMM, 즉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풀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수탁, 커스터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치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투명성 확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같은 거요? 매우 중요하죠.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RWA 토큰 가치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기초자산과 토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RWA.xyz처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더 많아져야 투자자들이 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물론 투자자 교육도 같이 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혁신적인 접근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RWA 토큰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 이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RWA 토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암호자산을 대출받는 그런 디파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토큰을 담보로 대출을요? 네, 메이커다오가 RWA를 담보로 DA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렇게 하면 토큰을 굳이 팔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반영해서 가격을 동적으로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더 실질적인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혁신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법률, 기술, 시장 참여자 이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아주 복합적인 과제네요.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RWA 토큰화의 그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우려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정말 조화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 RWA 토큰화는 분명히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살펴봤듯이 그 길이 아직은 좀 울퉁불퉁합니다. 규제는 여전히 뒤따라가는 중이고 디지털 토큰이 실제 자산의 권리를 제대로 담보하는지 증명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고요. 무엇보다 약속했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현실적인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과정보다 그 토큰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인 셈이죠.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썼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법과 제도, 시장의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거래 가능성까지 포함한 전체 생태계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러 도전 과제들, 특히 유동성이나 규제 문제를 고려했을 때 어쩌면 RWA 토큰화가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빈번한 2차 시장 거래,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어떤 방향일 수 있을까요? 거래가 아니라면. 대신에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 같은 자산의 소유 구조를 블록체인 위에서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토큰화된 자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거나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산 가치를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보다는 관리나 활용. 네, 즉 잦은 거래보다는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담보가치 활용, 이게 어쩌면 초기 RWA 토큰화의 더 실질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RWA 토큰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지, 그 첫 번째 성공 스토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특히 두바이에서 열렸던 RW 토큰화 라운드 테이블 보고서하고 또 IDB 랩의 토큰화 개발 프레임워크 연구,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산 토큰화의 세계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뜨겁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랑은 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커나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뭐 글로벌 동향부터 해서 실제 사용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까지 정말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뭐 기술 소개 이걸 넘어서서 이게 왜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예측을 보니까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 와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경 6천조 달러, US 달러 16비 트릴리언 규모의 자산이 토큰화될 거다 이렇게 봤던데요. 1경 6천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숫자가 단순히 크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 어떤 의미죠? BCG가 예측한 그 1경 6천조 달러라는 건요. 지금 당장은 현금화하기 좀 어려운 그런 비유동성 자산에 묶여있는 막대한 가치가 시장에 풀려나와서 경제 전체의 자본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잠자고 있던 돈이 깨어난다. 그렇죠. 잠자고 있던 돈이 깨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IDB 랩 잔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토큰화는 전통 자산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뭐 팔고 싶을 때 쉽게 팔기 어렵다는 유동성 부족 문제, 네, 그렇죠. 또 너무 비싸서 소액 투자가 좀 어렵다는 문제, 이게 지분 소유 문제죠. 그리고 거래 과정이 복잡하고 좀 불투명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유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디지털 고속도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고속도로. 네. 이 고속도로 위를 토큰이라는 게 달리는데요. 이게 바로 자산의 소유돈을 나타내는 차량 같은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차량들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아주 똑똑한 자동 운전 시스템 덕분에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착착 처리되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토큰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뭐 특정 플랫폼을 이용할 권리를 주는 유틸리티 토큰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성격을 띤 증권형 토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 즉 RWA 토큰 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RWA 토큰화군요. 맞습니다. 부동산, 원자재, 심지어는 뭐 대출 채권까지 토큰으로 만들어서 유동성을 높이고 예전에는 정말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고가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사고 팔 때 쓰는 그런 보조 수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경 간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맞아요. 역할이 커지고 있죠. 홍콩에서 마스터카드가 토큰화된 탄소 배출권이랑 예금을 결합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런 소식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두바이 라운드 테이블 보고서에서도 이런 혁신 사례들을 주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지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인데도 벌써 한 5억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고 하고요. 벌써요? 네, 그리고 무역금융이나 탄소 배출권처럼 좀 기업 간 거래, B2B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주로 허가된 참여자만 접근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 이걸 활용한 토큰화가 진행 중입니다. 허가형이요? 네. 또 중소기업, SME 금융 쪽에서는요. 발행된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인보이스를 토큰화해서 부족한 운용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대체 금융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아,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돕는 뭐랄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윤활유. 네. 특히 국경 간 결제에서 아주 유용한데요. 보내는 국가의 법정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보내면 받는 국가에서 다시 그 나라 법정화폐로 쉽게 환전할 수 있는 방식. 이걸 샌드위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모델이요? 재밌네요. 네,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약 8조 5천억 달러에 달해서요. 같은 기간 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적인 카드 네트워크의 결제액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와,
잠깐만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넘어섰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상당한 수치죠. 이게 단순히 뭐 암호화폐 거래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네, 물론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량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국경 간 송금, 특히 기업 간의 무역 대금 결제나 개인 간의 해외 송금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크게 늘고 있고요. 또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 대출이나 예치, 파생 상품 거래 같은 데에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기준 통화처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 디파이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존 금융 시스템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파고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런 토큰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아이디베랩 자료를 보면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시아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이 규제 정비라든가 혁신적인 실험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시아가 빠르군요. 네, 싱가포르 통화청 MAS가 주도하는 가디언 프로젝트나 홍콩 정부가 직접 발행한 토큰화된 녹색 채권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죠. 유럽은 미카라고 유럽연합의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안인데요. 이걸 통해서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요. 유럽은 규제의 중심이군요. 그렇죠. 북미 지역은 블랙록 같은 아주 거대 금융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아주 활발합니다. 반면에 중남미, LAC넷 활용 사례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금융 서비스 접근이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토큰화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두바이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RWA 토큰화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두바이 RWA 라운드 테이블 보고서에서 그 야심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두바이는 RWA 토큰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시도가 두바이 토지부 DLD와의 협력입니다. 세계 최초로 부동산 등기 정보를 정부기관이 직접 블록체인상에 기록하고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직접요? 네. 여기서 핵심은 정부가 토큰을 직접 발행하는 발행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등록기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등록기관 역할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 건가요? 민간 기업이 하는 거랑 비교해서 신뢰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회사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저 토큰이 실제 부동산 소유권을 제대로 나타내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네. 하지만 두바이 모델처럼 정부기관이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소유권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 정보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정부가 이 토큰은 실제 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딱 공인해주는 셈이니까요. 아, 공신력이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이 직접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면서 신뢰의 기반을 딱 마련해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훨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두바이에서는 특히 부동산, 그리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걸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 분야, 이쪽을 유망한 RWA 토큰화 분야로 보고 집중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기회와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토큰화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이디비랩 자료에서도 여러 장점을 지적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결제의 혁신입니다. 결제요? 네, 특히 국경 간 송금이 훨씬 빠르고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활용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송금이 가능해지죠. 실시간으로요? 네, 머니그램이 스텔라 블록체인이랑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실시간 정산과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이 사례가 꽤 비중 있게 다뤄져 있죠? 네, 봤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 외에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 매력적인데요. 맞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 이걸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죠. 이것도 스마트 계약을 통해 줄일 수 있고 주식시장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립니다. 와, 언제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이나 고가 미술품처럼 그동안은 덩치가 너무 커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비유동성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배당금이나 이자 지급 같은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운영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고요. 이런 장점들이 특히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 소위 금융 소외계층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IDB-랩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엔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도적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인도적 지원에도 쓰이는군요. 네. 또 중남미에서는 LAC 체인의 아그로 웹3 프로젝트나 골드핀치 파이낸스, 셀러 에티컵 같은 플랫폼들이 농업 기술과 금융을 결합해서 소농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임팩트 크레딧 같은 플랫폼이 토큰화된 매출 채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심지어 LAC 체인과 렛클레라, 블러리파이 같은 곳에서는 디지털 신원증명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융 서비스 접근의 가장 기본 요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산 소유와 금융 서비스 접근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 민주화라 멋진 표현이네요. 네. 여기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나 은행 예금을 토큰화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나 위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두바이 보고서나 IIDB 랍 자료 모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밋빛 전망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아, 규제 문제. 네. 토큰화된 자산을 펀드로 봐야 할지 아니면 증권으로 봐야 할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부족하고요. 국가마다 규제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걸 풀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 이게 집합투자기구 규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복잡하네요. 스테이블 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사가 약속한 만큼의 준비금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 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테라 USD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신뢰 상실로 인해서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는 뭐랄까 뱅크런과 유사한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적인 문제 외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나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직 완벽하진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 부족 문제입니다. 상호 운용성이요? 네, 마치 서로 다른 운용체제를 쓰는 컴퓨터끼리 파일 공유가 좀 어려운 것처럼 특정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토큰을 다른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존재합니다. 둘째는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 한계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인기 있는 블록체인, 이걸 보통 레이어 1, L1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L1. 이런 곳은 사용자가 몰리면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를 L1 외부에서 처리한 뒤 결과만 L1에 기록하는 레이어 2, L2나 롤업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진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레이어 2 같은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용자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쓰기가 어렵다거나.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용하기 어렵다면 대중화되기 어렵겠죠. 여전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UX라고 하죠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즉 디지털 문해력 부족이 큰 장벽입니다. 네, 저도 가끔 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또한 기존 은행 시스템과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연동 문제,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문제,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같은 규제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시장 초기에는 토큰화된 자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적어서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할 일이 많네요. 그래서 두바이 보고서에서도 규제 당국과 업계 종사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네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된 자산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할 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교환 매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앞서 머니그램 사례에서 봤듯이 국경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엔진이 되고요. 셋째,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RWA,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서비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리 역할? 네, 즉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새롭게 떠오르는 토큰 기반 경제를 잇는 중요한 가교인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물론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안정성 문제, 예를 들어 준비금을 제대로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 또 규제 불확실성, 준비금 운영의 투명성 부족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요. 네, 그런 우려도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결제 기업인 스트라이프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리지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스트라이프가 인수한 사례가 있었군요.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 토큰화는 부동산,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의 소유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더 쉽게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렇죠. 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결제를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시즈나 맥킨지 같은 기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바이 보고서나 IDB 랩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조건들이죠? 무엇보다 명확하고 국가 간 조화를 이루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요. 기술적으로는 특히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발전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험 제공, 그리고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두바이 정부가 직접 등록기관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은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의 신용카드나 현금처럼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